네, 오늘은요,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약들이 뭐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약 요 제목으로 한번 PPT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세포독성 항암제 부작용은 앞에서 그 전 시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하나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염증 반응의 양면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놓거든요. 대개들 이제 예를 들어서 대식세포가 있는데 염증성 자극을 받으면 대식세포가 처음에 불활성화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성숙이 되면서 활성화 상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식세포 활성화가 되면 이제 이제 균을 죽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도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산화질소도 발생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킨다든가 뭐 이런 나름대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로 옥시게나제 2, 그러니까 이게 콕스2라는 거 바로 고성분도 그런 것도 사이토카인도 분비하고, 그 다음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뭐 인터루킨 1 베타라든가 TNF 알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분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염증 반응의 양면성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 면역세포가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하게 되면요, 일단 암에 대한 생체 방어력을 강화하는 신호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바로 항종양작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근데 암세포가요, 너무 증식이 활성화돼서 항진이 되면요, 오히려 면역이 억제 쪽으로 가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저번에 저산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면 세포 미세 환경 자체가 산성 상태로 바뀌면서 면역 패러독스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요, 오히려 이런 면역세포들이요, 오히려 암세포를 갖다가 도와주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거를 바로 TAM이라 그래갖고요. 종양연관 대식세포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암 증식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게 어느 때냐면 암세포가 증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 이제 어떤 항암제 공격이라든가 혹은 방사선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더 염증 상황이 더 심해지면서 뭐가 격발이 되냐면, 암 줄기세포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암줄기세포라는 암의 뿌리세포를 갖다 더 만들어내 버리거든요. 그때는 어떤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에도 불응하는 상태가 되면서요, 정말 증식이 활성화가 엄청 촉진이 되면서 면역세포들까지도 확 돌아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암줄기세포 단계 때 해당될 때는 오히려요, 괜히 면역 강화하겠다고 뭐 면역을 갖다 뭐 이렇게 높이면 무조건 좋다 그랬고, 그때 막 면역 높이는 약물들 막 먹고 그러면요, 결국 암세포 증식을 또 도와주는 꼴이 돼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해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 내려서 할 줄 알아야 되려면 이런 면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또 감염 같은 데도 기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원래 병원체에 대한 생체 방어력을 강화를 해서, 사실은 염증 반응의 본질이요, 이 감염을 억제하는 작용이에요. 근데 요게 지나치게 오버를 하게 되면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서 폐혈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 장기를 갖다 공격하는 어떤 이 상황이, 너무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순간적으로 과다로 확 팽창이 돼버리면 폐혈증도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장기 부전이라, 그러니까 모든 장기를 손상시키는 이런 어떤 현상도 되게 위독한 거거든요. 요런 면도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의 양면성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아무리 면역이 중요하다 그래갖고요, 무대뽀로 면역만 강화하는 게 좋다고만 생각하는 건 정말 그것도 오산입니다. 그 다음에요,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방치료, 특히 이제 대표적인, 왜냐면 암이 뭐냐면 전부 염증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방치료에는 특히 청열 해독약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을 활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이제
그래서 일단 이거 좀 볼게요. 염증 자극이 오면 대식세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성화된 대식세포로부터 종양계사, 대표적인 이제 종양계사인지 TNF 알파라는 게 이제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TNF 알파라는 게 뭐냐면요. 튜머 네크로시스, 그러니까 이제 종양을 죽게 하는 팩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적당히 분비가 되면 원래 종양 괴사인자라는 게 바로 그 뜻이거든요. 종양을 괴사시키는 인자. 그래서 이게 적당히 분비되면 바로 암을 갖다 항종양 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체 방어기구도 하고 감염도 예방도 하잖아요. 근데 요게요, 지나치게 발생이 되면요,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고요. 오히려 또 바람을 촉진해요. 그리고 악성 악액질을 형성을 하게 돼요. 이 악성 악액질이 세포 주변 환경이 점점 산성화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막 어떤 성분들이 막 접착을 하면서 뭉치면서 혈액상해라든가 체액상을 막 되게 안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켑시아라 그러죠. 모든 암에는 최종적으로 가면 카켑시아가 되고 이런 영양 이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생체의 어떤 기능들을 많이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바로 이제 한방 치료를 하면은 한방 치료가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양방약은 소염 진통제다 그러면 양약은 특징이 뭐냐면요. 성분이 단일 성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작용이 한 방향으로만 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뭐 염증을 없앤다 그러면 염증 소염 작용만 하는 식으로 간다든가 이러는데, 근데 그것도 지나치면 소염 작용이 또 지나치면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반발이 또 일어나거든요. 근데 한방은 좋은 게 뭐냐면요, 천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이 그래요. 어떤 한쪽으로 양약 같은 거는 하나의 성분이다 보니까 하나의 효율성은 좋은데 이게 하나를 너무 편중시키기가 까딱하면 그렇게 쉽거든요. 근데 이 한방은 조정작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쪽으로는 이렇게 요거를 도와주거나 혹은 억제를 하고 그 반대 변으로는 또 요거를 또 요 주작용과 또 반대작용이 또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면이 양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향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하면 낮춰주고 너무 처지면 올려주는 그런 조정작용이 한방의 어떤 한방 치료의 가장 기본 핵심 정신이고, 한약재 자체도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활성 작용도 면역 활성 작용을 통해서는 바로 이제 생체 방어 기구라든가 항종양, 그러니까 면역 세포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또 돋궈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방에는 파이토케미칼이라 그래갖고요, 항염증 작용하는 거, 항산화 작용하고 해독 작용하고 이런 성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까딱 잘못해서 얘가 오버되는 거를 또 살짝 오버될 필요 없는 상황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오버될 상황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얘가 오버가 돼도 얘들 자체를 또 살짝 눌러줌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지나치게 오버 작동이 안 되게끔, 그래서 폐혈증이라든가 사이토카인 뭐 폭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적당히 컨트롤을 해준다는 두 가지 양면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방치료 이게 되게 질적으로 좋은 건데, 너무 우리나라 양방 의사들은 이 한방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을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을 씌워서 너무 몰아치는 바람에 우리나라 국민 백성들이요, 이 한방에 대해서 너무 혐오감을 가질 정도로 마치 이거를 하면은 구시대의 어떤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혼자의 어떤 그런 취급을 받다 보니까 이걸 기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서 이런 것들은 이미 이 효율성을 가지고 혜택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혜택을 못 보게 막 여러 가지 좀 불순한 어떤 의사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좀 반성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것들 조금 마음이 아프실지 모르지만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암 치료에 도움되는 한방 치료 역시 이제 같은 제목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제 항암제로는 이제 암을 공격하면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이 다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염증이 더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암세포라든가 대식세포, 림프구들이 오히려 더
반란을 일으키면서 더 활성산소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활성산소, 그다음에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상태가 우선은 바짝 줄어드는 것 같은데 사실 뒤로는 더 심해져요. 뒤로 후폭풍이 더 와요. 그래서 활성산소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루킨 1 베타, 콕스2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NF 알파 또 NF 카파비, 요거는 이제 특히 NF 카파비 경로라 그랬고, 요거는 이제 콕스2 PG2 IL6 요로 넘어가는 거는 그 NF 카파비 비의존성 경로로 인해서 염증이 증폭되는 어떤 신호라 그랬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우리 몸이 뭘 느끼냐면 대뇌에서는 인지력과 기억력이 되게 이제 저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상하부 되는데 이건 생명뇌 부분이에요. 생명뇌 부분에서는 다 잘 알다시피 대뇌 피질에서 활동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바로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것도 오게 되고 식욕 저하도 생기고, 여기 생명뇌 알죠? 식욕 조절 모든 특히 간내 시상하부 이런 데 보면은 식욕 조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멜라토닌, 그 생명내 보면 그것도 멜라토닌 호르몬 조절하는 송과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수면 장애도 오게 되고 피로 발열 또 열도 오게 되고요. 염증이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는 당연히 염증이 심해니까 CRP, 바로 염증 반응을 살펴보는 지표잖아요. 이거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염증이 심해지면 또 백혈구들이요. 또 이렇게 증가가 되고, 특히 조혈모 세포는 백혈구도 만들고 적혈구도 만들고 혈소판도 만드는데, 백혈구 쪽으로 많이 이제 염증이 심해지니까 그걸 잡겠다고 백혈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적혈구는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니까 빈혈 현상이 또 오겠죠. 그런 것들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말초, 특히 이제 항암제 치료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말초 신경을 갖다 많이 파괴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림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신경 변성 통증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또 영양도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또 신경세포도 일단 먹어야만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이 있는데,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발열, 식욕저하, 체지방, 염증이 심해짐에 따라 이런 현상을 일어나는 이런 거를 바로 시크니스 비헤이비어라 그래요. 뭐냐면 환자가 되게 약해지는 거예요. 활동력도 약해지고 마치 체력이 완전히 바닥 상태로 가는 듯한 어떤 그런 거 있죠. 그런 상황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감염과 또 악액질, 카캑시아라든가 항암제 같은 걸 너무 이제 과다 투여를 하게 되면 암세포, 대식세포, 림프 등이 이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짐으로 인해서, 이거 특히 항암제는요, 특히 화학 항암제 그거가 주로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터루킨 1이라든가 인터루킨 6, TNF, 이게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죠. 이게 증가가 되면 이런 시크니스 비헤이비어도 더 힘들어서 사람이 맥을 못 추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제 한약재라든가 채소, 과일 이런 그 생약 같은 성분들의, 한약이 대표적인 생약 성분들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채소나 야채, 과일 이런 것들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그 항산화제, 항염제,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염증 반응 자체를 또 억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그런 또 기능도 억제를 해줘서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인 문제들, 항암제의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생기는 후폭풍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부작용 같은 걸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자, 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약의 니코틴 아마이드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디누클레이티드와 시루트인 장수유전자 활성, 요거 내가 소식 장수할 때 이런 그림 하나 설명했던 거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칼로리 제한을 하게 되면 바로 저 NAD하고 요 NADH라는 어떤 비율이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영양이 과다가 되면 오히려 이제 NAD하고 NADH의 어떤 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요렇게 이제 요 비율이 커질수록 시루트인이 활성화되면서 장수유전자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그때 활성화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요 P53이라는 암 억제 유전자거든요. 그 다음에 포크 헤드박스호라는 그
스트레스 저항 어떤 감당, 그 다음에 PGC1 저기 미토콘드리아 어떤 생성 촉진, 그 다음에 LKBN 뭐 이런 신호들, LKBN을 통해서 또 AMPK가 활성화되고 AMPK가 활성화되면 또 시루트인 유전자가 활성화되죠. 이런 어떤 신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루트인이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면 여기 시루트인 1하고 시루트인 3, 사실 시루트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시루트인 1과 시루트인 3인데 이 3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하는 거고요. 시루트인 1은 세포질이나 핵에서 작용하는 건데 이게 어떤 효과는 있냐면 PGC1A 저기 뭐죠? 요게 PGC 바로 이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는 거, 그 다음에 NF 합합이 염증 신호를 억제하는 거, 포크헤드 박스호 스트레스 저항을 강화시키는 거, 이런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루트인 3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시루트인 3가 작용하면서 히프온 저산소 유도인자를 억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OD2냐면 이게 이제 활성산소 디스뮤타제라 그래갖고 아마 해독제 활성산소를 갖다 항산화제 거예요. 항산화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IDH2는 요거는 뭐냐면 IDH는 유전자인데 요게 활성화될수록 그래서 어떤 암이 있을 때 요게 요 수치가 높을수록 그 암이 참 치료가 잘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기능 때문에 오히려 더 요게 이제 활성들이 되면서 세포 노화 억제, 또 발암 억제, 수명 연장이 된다는 거. 저는 이 그림만 보면 있잖아요. 막 되게 기뻐요. 정말 여기 모든 게 막 농축된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요 그림 보고요. 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그 장수 유전자를 격발하는 것들이 연계되는 것들이 또 이제 여기 보면 인삼, 황기, 황연, 황금 등의 한약재 핵심 효과가 아까 요 전에 PPT 내용하고요, 요 AMPK 요런 과정들을 통해서 핵심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한약의 성분들을 통해서 밝혀내거든. 이렇게 과학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게 한약이 전부 뭐 비과학적인 이런 식으로 자꾸 매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갖다가 알 권리를 갖다가 왜곡시키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막으면 안 돼요. 그는 식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효과를 보시면서 호르몬돌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케미컬, 한약 속에 되게 많다 그랬죠. 야채 속에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카라든가 이 메트포르민은 저기 당뇨라든가 이렇게 대사를 좀 억제해주는 그런 ATP 발생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어떤 양약 성분들이세요. 특히 이제 당뇨에게도 많이 쓰이는 약재들이고요. 어쨌든 얘네들이 자극을 받으면 요 색깔은 요 노란 색깔, 요 색깔은 촉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MPK를 촉진하고 AMPK를 활성화하고요. 얘를 활성화하게 되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루틴 1과 포크헤드 박스호 어떤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어떤 그런 유전자들이잖아요. 얘네들이 활성화되고요. 반대로 이제 이 오베시티는 뭐냐면 비만이라든가 하이퍼글리세미아는 요거는 뭐냐면 고혈당이거든요. 요런 것들은 오히려 AMPK를 요거는 여기서의 요런 분홍색은요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요 기능은 억제. 그래서 억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AMPK가 억제를 당하면서 반대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떤 기능이냐면 이쪽 긍정적인 면은 활성화하는데 반대로 이제 ER 스트레스, 소포체 스트레스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거하고 요거는 산화 스트레스, 이 AMPK는 오히려 ER 스트레스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ER 스트레스라든가 옥시데이티브 이런 거는 뭐냐면 오히려 NF 염증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신호거든요. 요 색깔 화살표는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NF 합합을 억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원래 인플루엔자 염증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건데 얘네들이 억제되면 얘네들은 염증을 억제하게 되겠죠. 반대로 얘네들은 염증을 갖다가 증폭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약재 이런 인삼, 황기, 황연, 황금이 바로 이쪽 긍정적인 이쪽 신호도를 갖다가 자극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이쪽은 억제를 통해서 바로 건강을 증폭시키고 수명 연장을 갖다가 확장시킨다는 거. 요거 앞에 어떤 그 도표하고 그 PPT하고 연결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게 이게 우리 흔히들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한약재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오라는 거 한약재 많이 쓰는 거거든요. 시오의 주 생약 성분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시오 속의 주 성분이 뭐냐면 세이코사포닌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렇게 다양한 작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면서 몸에 긍정적인 모든 어떤 조정들을 하는데, 요 자세한 거는 요거 좀 PPT 정지화면 통해서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황금 주성, 황금이라는 거 있죠. 황금의 주성분 버베린의 항암 적용에, 이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 버베린이, 예를 들어서 항암 표적 치료자들은 예를 들어서 한두 개, 뭐 몇 개 타겟팅을 몇 개 못 하거든요. 근데 이 항암제, 한약은요, 천연물 항암 성분들은 원강 다양한 성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표적을, 이 다양한 경로들이 있는데 무수히 많이 관여를 해요. 라스에서 라프로 가는 것도 이렇게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라프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맥도 억제를 하고, 다양한 경로들. 왜냐면요, 문제들이 이거 동시 어떤 경로가 있으면요, 2단계에서 얘가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얘가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얘 단계에서 문제가 다양하게 오거든요. 근데 표적 타겟으로 얘 문제 하나 있을 때 하나만 잡으면 또 얘가 문제 있을 때 못 잡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약에는 이미 약간 멀티 타겟팅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쪽에 관계된 경로들을 군집적으로 잡아버린다는 것. 그래서 멀티 타겟팅이거든요. 그만큼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쪽 부분을 활용을 인류가 못한다 그러면 전부 인류적인 측면에서 너무 어떤 손해를 되게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들어가면, 일단 항암제 부작용은 아까도 다시 한번 아까 전 PPT에서 연관돼서 하는 건데요. 오심구토, 설사, 탈수, 그 다음에 골수 억제,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한번 했던데, 만성염증의 최종 진화 산물로 발생되는 거의 모든 암은 그 발생 신호경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항암 표적 치료라든가 면역 표적 치료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만의 어떤 표적 단백질 치료만으로는 원천적인 진짜 역부족이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증거가 10개 중에 지금 20-30% 정도 최첨단 과학 문명을 다 동원하고, 유전자 검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암에는 모든 암에는요, 또 단백질 표식인자 같은 게 있거든요. 물론 모든 암이 다 그렇게 표식을 해주면 또 좋았을 건데, 어느 거는 예를 들어서, P53 암 억제 유전자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생긴 암들은요, 특별히 이게 암의 특성을 표시하는 표식인자를 표시를 잘 안 해준대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안 해주기 때문에 표지 타겟팅을 하는 것 같고는 또 얘네들이 변이된 암종은 또 커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면 저런 면 때문에 현재 어떤 아무리 최첨단 과학적인 걸 주장을 하고 그게 다라고 하지만 그게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20-30% 미만이라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80-90% 이상 되면 제가 그냥 그러면 그쪽 방법이 더 우수하니까 그쪽 방법만 우리 따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실이 저희들 일반적으로 치료할 때요, 20-30% 치료 효과 정도 있다는 거는 저희들 별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안 봐요. 최소한도 50% 이상은 어떤 치료 방법이 50% 이상 정도의 유효성이 있을 때, 그래도 이건 좀 치료 효과로서, 방법으로서 한번 써볼만 하네, 이 정도 우리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2개, 3개, 20-30% 올라온 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물론 인정해요, 저도. 그렇지만 나머지 70-80%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찾아서 이쪽 부분에 대한 대책을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 이쪽 길을 갖다가 매도를 해서 뭐 활용을 국민들한테 현혹을 시켜서 왜 못하게 만듭니까? 이런 건 좀 지식인이나 한의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지식인들이잖아요. 지식인들은 아는 값을 해야 되고요. 아는 값 하려면 정말 진실에 오픈마인드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로 될 때 리더들이 오픈마인드가 돼서 정말 진실에 다른 선택을 해갈 때 정말 따라오는 인류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고 인류 자체가 또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이런 것들을 좀 생각 좀 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특히
특히 이게 젊은 원장님들일수록 인생 치료의 경험도 없고 인생 경험도 없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아집 세계에 빠져서 이 큰 걸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지나게 되면 후세대 되고 성인이 되고 후세대가 되고요. 또 우리 후세대는 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후손들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되거든요. 본인들도 또 그런 입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눈 안에 혈안돼서 그런 어떤 속 좁은 짓들 하지 마시고 좀 큰 대국적인 관점에서 정말 인류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 인류 의학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되고 제3의 의학이 창출이 되고 보다 높은 효율적인 의학이 창조가 될 수 있는지 그쪽에 뜻을 가지면서 노력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기본적으로요. 아까 요 뒷부분은 먼저 전 강의 동영상에서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으면서 또 양방적인 항암제 치료라든가 이런 방법에 부족한 면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좋은 어떤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좀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해 가면서 좋은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치료가 개발이 돼서 암 환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